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볼 주제, 바로 시니어의 무릎 건강입니다. 우리가 그냥 걷고 계단 오르고 친구 만나러 가고 이런 모든 순간에요. 이 무릎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아파 보신 분들은 정말 아실 거예요. 네, 그렇죠.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년을 위해서는 정말 필수적인 부분이죠. 오늘 무릎에 대해서 아주 속속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무릎이 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또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기본적인 얘기부터 해서요. 왜 자꾸 쑤시고 아픈지, 그 원인들, 퇴행성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또 넘어지거나 다치는 문제들까지 좀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좀 놓치고 있을 수 있는 위험 요인들 있잖아요. 특히 생활 습관이나 체중 문제 같은 거요. 네,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운동법이나 식단, 또 여러 가지 치료법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에는 이게 마음 건강하고도 연결된다면서요. 그 부분까지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요. 그냥 나이 들면 무릎 아픈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 무릎 건강은 내가 지킬 수 있구나. 이런 좀 자신감, 그리고 실질적인 방법을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우리 몸의 중심축, 이 무릎, 구조부터 간단하게 좀 알아볼게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복잡한 관절 중 하나라고 하죠. 맞습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구조물이에요. 크게 보면 위쪽 허벅지뼈, 그러니까 넙다리뼈라고 하고요. 아래쪽 종아리뼈인 정강이뼈, 그리고 무릎 앞쪽에 이렇게 동그랗게 덮고 있는 무릎뼈, 이 세 개 뼈가 만나는 곳입니다. 뼈 세 개가 만나는군요. 근데 뼈끼리 직접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그걸 막아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바로 연골이죠. 뼈 끝부분을 아주 매끄럽고 탄력 있는 연골이 이렇게 딱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걷거나 뛸 때 생기는 충격 있잖아요. 그걸 흡수하고 관절이 아주 부드럽게 움직이게 도와주는 쿠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쿠션 역할 중요하네요. 그리고 이 뼈들을 또 단단하게 연결해 주는 것도 있다면서요. 네,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인대인데요. 관절 안쪽에 보면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네, 운동선수들 다칠 때 많이 듣는. 맞아요. 그런 인대들이 있고 또 양옆을 잡아주는 인대들도 있어서 무릎이 막 앞뒤로 양옆으로 흔들리지 않게 딱 잡아주는 안정성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게 허벅지 근육, 앞쪽의 대퇴사두근이랑 뒤쪽의 햄스트링. 이 근육들이 강하게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무릎을 움직이고 또 보호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죠. 와, 듣고 보니까 진짜 복잡하면서도 엄청 중요하네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런 구조들에 좀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아무래도 근육의 힘이나 신경 반응 속도가 좀 떨어지게 되고요. 또 오랫동안 충격을 흡수해주던 연골도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점차 닳아서 얇아지게 됩니다. 다른군요. 네, 이렇게 보호막 역할을 하던 구조들이 약해지니까 아무래도 외부 충격에 좀 더 약해지고 통증이 생기기 쉬워지는 거죠. 심하면 관절 모양 자체가 좀 변형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무릎 통증을 많이 겪으시는 거군요.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일 텐데요. 내 무릎은 도대체 왜 아픈 걸까? 그 원인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좋습니다. 아마 청취자분들께서 제일 관심 있으실 내용일 텐데요. 이 무릎 통증 원인이 정말 다양합니다. 하지만 시니어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압도적으로 흔한 원인이 바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다른 말로는 골관절염이라고도 하죠. 퇴행성 관절염? 네, 이건 쉽게 말해서 오랫동안 무릎을 써서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 연골이 닳았다는 말 정말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럼 처음에는 어떤 증상이 주로 나타나나요?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아니면 앉았다 일었을 때 무릎이 좀 뻣뻣하다, 아니면 좀 시큰거린다, 이 정도로 시작될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다가 병이 좀 진행되면 연골이 점점 더 닳아 없어지면서 이제 뼈끼리 직접 부딪히게 되거든요. 이때는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막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통증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옷자형 다리 변형이라고 하죠. 그런 게 눈에 띄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아이고, 생각만 해도 아프네요. 퇴행성 관절염 말고 다른 원인들도 있다고 하셨죠. 류마티스 관절염, 이것도 좀 다른 건가요? 네.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노화나 마모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자기 자신의 관절을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아, 면역 문제군요. 네. 그래서 특징적인 증상도 좀 달라요.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해지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나 무릎 같은 관절이 뻣뻣하게 굳어서 움직이기 힘든 이걸 조조강직이라고 하거든요. 네, 들어봤어요. 이게 보통 3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무릎뿐만 아니라 여러 관절에 또 좌우 대칭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확실히 다르네요. 또 넘어지거나 다쳐서 생기는 문제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것도 흔하죠. 외상으로 인한 인대 손상이나 반월성 연골판 파열 같은 거요. 넘어지거나 발을 헛디딜 때 무릎이 확 비틀리면서 십자인대 같은 게 끊어지거나 늘어날 수 있고요. 또 무릎 관절 사이에 있는 C자 모양의 반월성 연골판이라는 구조물이 있는데 이게 충격으로 찢어질 수도 있어요. 아, 연골판. 네. 근데 이 찢어진 연골판 조각이 관절 사이에 딱 끼면 갑자기 무릎이 펴지지도 않고 구부러지지도 않는 잠김 현상이 생겨서 응급실에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 외에 근육 문제도 있던데요. 네, 맞아요. 의외로 허벅지 앞쪽 근육, 그러니까 대퇴사두근이 약해진 것도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근육이 무릎뼈를 좀 안정적으로 잡아줘야 하거든요. 네. 근데 근력이 약해지면 이 무릎뼈가 제자리에서 약간 벗어나면서 주변 조직이랑 마찰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무릎 앞쪽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이걸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와, 원인이 진짜 다양하네요. 그럼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정확히 알아낼 수 있을까요? 진단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엑스레이 검사를 합니다. 뼈 모양이나 관절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 뼈가 이렇게 가시처럼 덧자란 부분은 없는지, 이런 걸 확인해서 관절염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파악할 수 있죠. 근데 엑스레이로는 연골이나 인대는 잘 안 보이지 않나요? 맞습니다. 예리하시네요. 그래서 연골이나 인대, 반월상 연골판 같은 좀 부드러운 조직, 연부 조직의 상태를 자세히 보려면 MRI 검사가 필요합니다. 자기공명 영상이죠. 아, MRI? 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좀 의심될 때는 혈액 검사를 해요. 몸 안의 염증 반응 수치나 류마티스 인자 같은 특정 면역 관련 지표들을 확인해서 진단에 도움을 받습니다. 피 검사로 염증 정도나 면역계 이상 여부를 보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원인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조심할 수 있다면 더 좋잖아요. 후천적인 생활 습관,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던데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일부 있긴 하지만요. 무릎 건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생활 습관이나 환경입니다. 특히 그 비만 문제요. 체중 1kg 늘면 무릎에는 2에서 3배 하중이 더 간다니 생각보다 엄청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냥 걸을 때는 체중의 3배 정도. 근데 계단을 내려갈 때는 7배에서 8배까지 하중이 실린다고 알려져 있어요. 헉, 7, 8배요? 네. 자료에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 체질량 지수, BMI라고 하죠. 이게 30 이상인 비만 환자는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무릎 관절염 발생 위험이 6.8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중 관리가 무릎 건강의 정말 핵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6.8배. 와, 정말 충격적인데요? 또 어떤 습관들을 좀 조심해야 할까요? 저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건 아닐지 좀 걱정되네요. 아무래도 무릎을 좀 과도하게 굽히는 자세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 아니면 양반다리 오래 하시는 거, 또 습관적으로 다리 꼬고 앉는 자세. 이런 것들이 무릎 관절 내부 압력을 높여서 연골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아, 양반다리, 다리 꼬기. 이거 진짜 흔하게 하는데 이것도 조심해야겠군요. 혹시 그럼 자세 교정에 좀 도움이 될 만한 팁 같은 것도 좀 있나요? 네. 의자에 앉을 때는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허리를 등받이에 딱 기대서 바르게 펴는 것이 좋고요. 옆으로 누워서 주무실 때는 무릎 사이에 좀 푹신한 쿠션 같은 걸 끼우면 골반이랑 무릎 정렬에 도움이 돼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오, 쿠션 좋은 팁이네요. 생활 습관 말고 혹시 뭐랄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환경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치나요? 어르신들 보면 아이고 비 오려나 보다 무릎 쑤시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게 아주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춥고 습한 날씨에는 혈관이 좀 수축하고 관절 내부에 압력 변화가 생기면서 통증에 좀 더 민감해질 수 있어요.
기압 변화가 관절의 압력에 영향을 줘서 통증 신경을 자극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신기하네요. 자, 그럼 이렇게 다양한 원인을 알아봤으니까 이제 정말 중요한 관리법으로 넘어가 보죠. 어떤 운동이 좋고 또 피해야 할 운동은 뭔지 궁금합니다. 네, 운동은 무릎 통증 관리에 있어서 양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릎의 부담은 적게 주면서 주변 근육은 강화하는 것, 이겁니다. 부담은 적게, 근육은 강하게. 딱 좋네요. 어떤 운동들이 있을까요? 가장 이상적인 운동은 사실 수중 운동입니다. 수영이나 아쿠아로빅 같은 거요. 물의 부력 덕분에 체중 부담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통증 없이 관절을 움직이고 근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설 이용이 가능하시다면 제일 추천하는 운동이죠. 아, 물속 운동이 최고군요. 혹시 집이나 헬스장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있습니다. 실내 자전거 타기도 아주 좋습니다. 안장에 앉아서 타니까 무릎에 직접적인 충격이 적고요. 허벅지 앞뒤 근육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다만 그 안장 높이 조절이 중요해요. 페달 밟을 때 무릎이 너무 쫙 펴지거나 너무 구부러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네. 그리고 평지 걷기도 좋은 운동입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편안한 신발 신고 부드러운 평지를 규칙적으로 걷는 거. 이게 관절 유연성 유지하고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근력 운동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누워서 다리 들기 운동이 아주 대표적인데요. SLR이라고도 하죠. Supine Leg Raise. 바르게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는 무릎을 구부려 세우고 반대쪽 다리는 무릎을 쭉 편 상태로 천천히 한 30cm 정도 들어 올려서 한 5초 정도 유지했다가 내리는 동작입니다. 이게 허벅지 앞쪽 근육 강화에 아주 효과적이에요. 아, SLR. 누워서 다리 들기. 기억해 두어야겠어요. 네. 또 다른 예로는 의자 스쿼트가 있어요. 튼튼한 의자를 등 뒤에 두고 넘어지지 않게 손으로 살짝 잡거나 벽을 짚은 상태에서요. 엉덩이를 뒤로 쭉 빼면서 의자에 살짝 걸터앉는 느낌으로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서는 동작입니다. 이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요. 그렇군요. 반대로 무릎에 안 좋은, 좀 피해야 할 운동도 있겠죠. 네, 당연히 있습니다. 무릎을 너무 깊게 구부리는 딥 스쿼트나 런지 동작은 관절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어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문가 지도하에 올바른 자세로 좀 얕게 하는 스쿼트는 재활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좀 사람마다 다르니 주의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등산이나 계단 오르내리기, 특히 내려올 때, 이때는 체중의 몇 배나 되는 충격이 무릎에 가해지거든요. 그래서 관절염이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달리기나 점프처럼 무릎에 직접적인 충격을 팍팍 주는 그런 고강도 유산소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운동 종류만큼이나 중요한 게 운동 전후 관리라고 하던데요. 워밍업, 쿨다운 이런 거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본 운동 시작 전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을 해서 몸의 온도를 올리고 근육과 관절을 좀 부드럽게 풀어주는 준비 운동, 워밍업은 부상 예방에 정말 필수적입니다. 네. 그리고 운동 후에는 바로 딱 멈추는 게 아니라 서서히 속도를 줄여 걷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는 정리 운동, 쿨다운을 통해서 근육 피로를 풀고 심박수를 안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외에 통증을 좀 더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보호대 같은 거요? 네, 그런 비약물적 관리법으로 무릎 보호대나 스포츠 테이핑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대는 관절을 좀 안정적으로 지지해주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테이핑은 근육 움직임을 보조하고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집에서 쓰는 저주파 치료기나 적외선 조사기 같은 물리치료 기기들도 통증 완화에 보조적으로 활용될 수는 있는데요. 다만 이런 방법들은 근본적인 치료라기보다는 증상 완화에 목적이 있다는 점,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운동과 더불어서 식단 관리, 이것도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무릎 건강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네, 식단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몸의 염증을 줄이고 뼈, 연골, 근육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통증 관리와 예방에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이 좋을까요? 좀 알려주시죠. 우선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 지방산, 이게 풍부한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꽁치 이런 것들 섭취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무릎 주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려면 살코기, 계란, 콩,
두부 같은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단백질? 네. 그리고 뼈 건강의 기본이죠. 칼슘하고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 이것도 빼놓을 수 없는데 우유, 치즈, 멸치, 버섯 이런 거 드시고 햇볕도 좀 쬐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녹색 잎채소, 베리류 과일, 마늘, 올리브오일 이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들은 관절의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음식들이 도움이 되네요. 그런데요, 시중에 보면 관절 영양제다 뭐다 해서 건강기능식품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친 이런 연골 구성 성분 보충제에 기대를 많이 거시는데요. 네, 광고 많이 하죠. 그렇죠. 이론상으로는 연골을 구성하니까 도움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걸 먹었을 때 실제 연골 재생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대규모 연구들에서도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이에요. 일부 연구에서는 통증 완화 효과가 있다는 결과도 있지만 또 효과가 전혀 없다는 연구도 많아서요. 아직까지는 의학적으로 확실히 권장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MSM이나 보스웰리아, 초록이 홍합 이런 성분들은 어떤가요? 이것도 광고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이런 성분들은 주로 항염 효과, 그러니까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염증을 줄여서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일부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건 역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효과의 크기도 개인차가 큽니다. 음흠. 따라서 이런 보조제들은 치료제가 아니라는 점,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냥 보조적인 수단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복용을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 같은 전문가와 먼저 상의를 하셔서 본인 상태에 이게 적합한지, 다른 약물이랑 같이 먹어도 괜찮은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 명확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보조제에 너무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역시 기본적인 생활 습관 개선,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이게 우선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으로도 통증 조절이 잘 안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약물 치료나 물리치료, 또 주사요법 같은 비수술적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주로 어떤 약을 쓰게 되나요?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줄여서 NSAIDs라고 하는데요. 네, 엔세이드. 네, 염증이랑 통증을 동시에 줄여주는 효과가 있죠. 하지만 이걸 장기간 복용하면 위장장애나 속쓰림, 드물게는 신장기능 저하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필요한 기간 동안만 복용해야 합니다. 아세타미노펜 계열 진통제는 염증 완화 효과는 좀 적지만 비교적 위장 부담이 적어서 통증 조절 목적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병원에서 받는 물리치료는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병원에서는 따뜻한 찜질, 온열 치료나 차가운 찜질, 냉찜질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돕거나 염증을 가라앉히고요. 전기자극 치료나 초음파 치료 같은 걸 이용해서 통증을 완화하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도수 치료를 통해서 관절 움직임을 개선하기도 하고요. 주사 치료도 많이들 맞으시는 것 같아요. 연골 주사, 뼈 주사 이런 말들을 저도 들어봤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흔히 연골 주사라고 부르는 것은 히알루론산 주사입니다. 관절에게 주요 성분인 히알루론산을 직접 관절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부족해진 관절액을 보충하고 윤활 작용을 도와줘서 관절 움직임을 좀 부드럽게 하고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한 3번에서 5번 정도 맞게 됩니다. 아, 그럼 뼈 주사는 뭔가요? 이름이 좀 무섭게 들리는데요. 뼈 주사는 보통 스테로이드 주사를 말합니다. 스테로이드는 아주 강력한 소염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급성 염증으로 인한 심한 통증을 정말 빠르게 가라앉히는 데 효과적입니다. 효과는 빠르군요. 네. 하지만 이걸 너무 자주 맞으면 연골이나 주변 힘줄을 오히려 약하게 만들거나 감염 위험을 높이는 등 부작용 가능성이 있어서요. 보통 1년에 3에서 4회 이상은 맞지 않도록 횟수 제한이 필요하고 반드시 전문가의 판단하에 아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아, 효과는 빠르지만 정말 주의가 필요한 주사군요. 최근에는 줄기세포 주사 이런 새로운 치료법 이야기도 들리던데요. 네, 맞아요. 최근에는 손상된 연골의 재생을 유도하기 위해서 줄기세포 주사 치료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거나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그런 보편적인 치료법은 아니지만요. 특정 조건에 맞는 경우에 연골 재생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옵션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줄기세포를 원하는 부위에 아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작은 마이크로 로봇을 이용하는 그런 첨단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연구 단계지만 미래에는 이런 기술들이 무릎 치료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와, 정말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군요. 하지만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들로도 효과가 없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막 걷기조차 힘들다면 결국 수술을 생각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연골 손상이 너무 심하고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에 정말 심각한 지장을 받는 경우, 그리고 여러 비수술적 치료에도 효과가 없을 때는 인공관절 치환술이라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보통 어떤 분들이 받게 되나요?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주로 만 65세 이상의 고령 환자이면서 3개월 이상 주사, 물리치료 같은 충분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되는 심한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주된 대상입니다. 물론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외상후 관절염 때문에 관절 손상이 심한 경우에도 고려될 수 있고요. 수술 결정 전에는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나 활동 수준, 또 기대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수술 자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수술 후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해도요, 체계적인 재활운동 없이는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후 재활은 수술 성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아, 그렇게나 중요한가요? 네, 초기에는 침상에서 발목을 이렇게 위아래 움직이는 펌프 운동이나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 펴는 운동부터 점차 근력이 회복되면 앉아서 다리 들기, 벽에 기대서 살짝 스쿼트하기 등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를 높여갑니다. 최종적으로는 계단 오르내리기나 가벼운 걷기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적인 움직임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죠. 정말 꾸준함과 인내가 중요합니다. 인공관절도 수명이 있다고 들었어요. 오래 쓰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네, 맞아요. 인공관절의 평균 수명은 보통 15년에서 20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활동량이나 관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따라서 수술 후에도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인공관절 상태를 점검하고 감염이나 마모 같은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너무 무리한 활동은 피하는 것이 인공관절을 오래 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수술은 정말 마지막 선택지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삶의 질을 크게 높일 수도 있겠네요. 자, 이제 청취자분들이 평소 무릎 통증 관련해서 자주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 몇 가지를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는 경우 있잖아요. 이거 괜찮은 건가요? 아, 네. 좋은 질문입니다. 무릎을 움직일 때 소리가 나는 것 자체는 꽤 흔한 현상이에요. 만약에 통증이나 부기가 없다면 관절액 속에 있는 기포가 터지는 소리거나 힘줄이 뼈 위를 이렇게 스치면서 나는 소리일 수 있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통증 없으면 괜찮을 수도 있군요. 네, 하지만 소리와 함께 통증이나 부기 혹은 무릎이 뭔가 걸리는 느낌, 아까 말한 잠김 현상 같은 게 동반된다면 그때는 연골판 손상이나 연골 마모, 관절염 등을 의심해 볼 수 있으니까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하, 통증 동반 여부가 중요하군요. 또 무릎 통증 부위에 따라서 원인이 좀 다를 수도 있나요? 뭐 안쪽이 아프거나 앞쪽이 아프거나 하는 식으로요? 네, 그것도 진단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릎 안쪽 통증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연골 손상이나 내측 측부인대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요. 무릎 앞쪽, 그러니까 슬개골 주변 통증은 아까 말씀드린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이나 연골 연화증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진단은 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고요. 운동할 때 강도나 횟수는 어떻게 조절하는 게 좋을까요? 막 아픈데 참고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좀 애매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절대로 처음부터 무리하면 안 돼요. 네. 처음에는 짧은 시간, 낮은 강도로 시작해서 몸이 좀 적응하면 서서히 운동 시간이나 횟수, 강도를 늘려가야 합니다. 만약 운동 중에나 운동 후에 통증이 느껴지거나 더 심해진다. 그러면 즉시 운동 강도를 낮추거나 아예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절대로 통증을 참고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통증을 참으면 안 된다는 거군요. 보호대나 신발 깔창 같은 것도 도움이 될까요? 어떤 걸 고르는 게 좋을지 좀 헷갈리는데요. 네, 적절한 보호대나 깔창은 통증 완화와 안정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보호대는 너무 꽉 조이지 않으면서도 무릎을 좀 안정적으로 지지해주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깔창, 이건 발 아치를 적절히 받쳐줘서
발과 다리의 정렬을 개선하고 걸을 때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분산시켜주는 제품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하지만 사람마다 발 모양이나 무릎 상태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무작정 아무거나 사기보다는 의사나 물리치료사, 보조기 전문가 등과 상담해서 자기 상태에 맞는 제품을 추천받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역시 전문가 상담이 중요하겠네요. 자, 지금까지 무릎 통증의 원인부터 관리, 치료법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짚어볼 부분이 남았는데요. 바로 마음과 무릎의 연결고리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흔히 무릎 통증을 그냥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게 우리의 마음 상태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만성적인 통증은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무릎이 계속 아프면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좋아하던 산책이나 운동은 물론이고 친구들 만나는 거나 외출도 좀 꺼리게 되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고립되고 활동에 제약을 받다 보면 외로움이나 무력감을 느끼기 쉽고요. 심하면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료에 나온 연구로 보면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만성 무릎 통증을 앓을 확률이 2.3배나 높다고 합니다. 2.3배나요? 네, 반대로 통증 자체가 또 스트레스 요인이 돼서 우울감을 악화시키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도 있고요. 아, 통증과 우울감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군요. 그럼 스트레스도 통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나요?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이게 과도해지면 몸의 염증 반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즉, 스트레스가 관절염 자체를 더 나쁘게 만들거나 통증에 더 민감하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명상이나 취미 활동 같은 걸 통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긍정적인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통증 관리에도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무릎 건강 관리가 단순히 운동하고 약 먹고 이게 끝이 아니라 마음 관리까지 포함하는 좀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이 무릎 통증은 더 이상 아이고 나이 탓이지 하면서 그냥 방치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체중 관리, 바른 자세 유지 같은 생활 습관 개선, 또 내 몸에 맞는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단, 그리고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통증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외면하지 마십시오. 청취자분께서 내 무릎 상태에 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관리해 나가신다면 이 100세 시대에도 여전히 두 발로 세상을 누비는 활동적인 삶, 그러니까 이동의 자유를 충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활기차고 독립적인 노년의 핵심이니까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떠올리시면서요. 청취자분의 무릎 건강을 위해 바로 오늘 딱 한 가지만 바꿔보거나 시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작은 실천 하나가 1년 뒤, 또 5년 뒤 청취자분의 활기찬 모습에 어떤 멋진 변화를 가져다 줄지 잠시 상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탐구해 주신 청취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